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18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프린트물. 12월까지는 이걸로 계속 할 거예요. 우리 기존에 받았던 거. 요거. 왜 안 껐어? 저기 12월부터는 아예 기본서 있잖아요. 우리 수업할 때 그거 가지고 할 거니까 학교는 어쨌든 11월 달은 이걸로 마무리할 거니까 펴세요. 안 껐어? 그럼 사무실에 빨리 가져오세요. 자, 어디. 자, 18페이지 한번 펴보시고. 자,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부동산 투자가 무엇인지 잠깐만 개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8페이지 그림 보니까 투자에는 위험이란 것도 따르고 이제 수익이란 것도 있단 말이에요. 위험과 수익. 그러면 일단 위험에서 이 왼쪽에 보니까 4개 나왔죠. 기업,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4개 나왔는데 이제 뭐 저번 주에 배웠던 거 기억나냐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고, 저번 주에 이제 위험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위험은 예상했던 거에서 빗나갈 수 있는 변동 가능성을 위험이다라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어디 이제 동그라미 기업 보니까 무슨 위험이 있어요? 사업상 위험, 뭐 사업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 동그라미 니은의 금융적 위험. 금융이 뭐냐면 자금융통이 금융이에요. 예. 디귿 법률적 위험, 리을 인플레 위험 이런 게 있는데, 자,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응? 니은? 어떻게 알았어? 아, 그래, 색깔이 달라. 이 눈치 없는 사람들 봐봐, 이거 봐봐. 그래, 학교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자, 위험 보니까 다른 위험보다는 금융적 위험이 색깔이 굵죠. 그러니까 아마 시험에 중요한가 봐. 그러면 우리 한번 써볼까요? 니은. 니은 보니까 금융적 위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금융이라는 용어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자금을 융통한다의 줄임말이에요. 자, 금융은 뭐의 줄임말이다? 자금, 융통, 자금, 융통. 자, 부동산은 고가예요. 비싸. 그러니까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10,000원, 20,000원, 100,000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억 원의 돈이 들어가. 그러니까 100%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의 돈을 자금을 융통함에 따라서 잘못되면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걸 갖다가 금융적 위험이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일단 용어만 잠깐 들어보는 건데 나중에 이게 이제 시험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오늘은 그냥 용어만 들어볼 건데, 그러면 어디 투자할 때 금융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응? 그렇지, 똑똑하네. 어디가 중요한지 도대체 학생이 알잖아. 투자할 때 자금 융통을 안 하면, 즉 남의 돈을 빌려 쓰지 않고 100%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한다면 어때요?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다뤄볼 거고, 일단 지금은 금융적 위험이라는 용어를 한번 들어봤고 요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용어 하나만 더 볼게요. 혹시 지렛대 효과라는 용어 한번 들어봤을까요? 지렛대. 자, 지렛대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큰 바위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나 혼자 힘으로만 이렇게 밀면 바위 덩어리가 요만큼밖에 안 굴러간대요. 근데 여기 밑에다가 돌덩이를 하나 집어넣고 나서, 쇠파이프를 하나 집어넣고 이 힘을, 똑같은 힘을 이 도구를 에다 전달하면 바위가 쑥 굴러간다. 이게 바로 지렛대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요 부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 시험에 아주 핵심이에요. 이 앞전 시험 같은 경우는 한 3문제 정도가 이제 요 관련된 게 출제가 됐는데, 무슨 말하고 싶냐면 부동산은 고가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머니에 2억밖에 없다라고 하자. 내 돈은 2억이다. 근데 만약에 남의 돈을 끌어다 쓰지 않고 내 돈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나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은 최대 2억 원 이내에서만 선택이 가능하죠. 근데 투자할 때 은행으로부터 내 돈 2억에 뭐 1억이라든지 또다시 2억을 더 빌릴 수 있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 더 많아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나중에 지렛대 효과다라고 해가지고 이야기해 줄 거고요. 다음. 이제
위험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봤고, 다음 수익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수익. 자, 수익. 100원 투자했는데 20원을 벌 수 있다. 그러면 20원이 예상되는 수익입니다. 근데 수익과 수익률은 똑같은 말이에요. 대신에 100원 투자해서 20원을 벌 수 있다. 그 20원이 수익이고 100원 투자해서 20원의 수익을 벌 수 있다. 그러면 수익률은 몇 퍼센트냐? 몇 퍼센트? 20%죠. 그러니까 동일한 투자 대상에 대해서 수익과 수익률은 똑같은 말인데 돈으로 표현해주면 뭐가 되고? 수익. 투자 자금 대비 수익의 비율을 퍼센트로 이야기해주면 수익률이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수익률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읽고 체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이제 우리 프린트본을 보니까 동그라미 기역에 보니까 내부 가로 열고 기대 수익률이라는 용어 하나 있고 동그라미 니은 요구 수익률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이 수익률, 내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뭐 지금은 이제 아직은 시험에 중요합니다. 몇 번 나왔습니다. 뭐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인데 또 이제 별표 치려고 하죠. 치지 말고 그냥 들어. 그냥 들어. 듣기만 하면 돼, 지금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투자자 갑이라는 사람이 현재 10억 원인의 돈을 가지고 있어요. 10억 원이나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 학원 바로 밑에 보니까 상가를 분양하는데 이 상가에 투자하려고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양 사무실 가서 물어봤어. 자, 요거 상가 분양 가격이 얼마입니까? 했더니 분양 가격이 10억 원이래. 10억 원. 그러면 그냥 한번 써볼게요. 이 10억 원은 현재 시점에서 시장 가격이다 이런 표현을 써줘도 괜찮거든요. 자, 어디? 분양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10억이죠. 그러면 내가 가서 물어봐도 분양가 10억이라고 하고 요 학생이 가서 물어봐도 10억이라고 하고 저 학생이 가서 물어봐도 분양가는 10억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주관적이란 말, 객관적이란 말을 나중에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자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상가의 분양 가격은 주관적 가격이에요? 객관적 가격이에요? 누가 분양받는다 하더라도 10억 원이라는 돈을 내야 되잖아. 주관적, 객관적? 객관적인 값이다. 이제 이렇게만 잠깐 들어보고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 그래, 분양가 10억이에요? 좋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부동산을 투자해서 1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임대 수익이 얼마 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분양회사에서 임대 수익이 1억 원 정도 나올 수 있을 거래. 그래서 또 물어봤어. 근데 만약에 공실이 생기면 그만큼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분양회사에서 아무 걱정 말해. 이 상가를 분양받으면 앞으로 3년 동안은 매년 무조건 이 분양회사에서 임대 수익률을 이만큼 맞춰주겠다는 거야. 그럼 어찌 봅시다. 10억 투자해서 1억 벌면 예상되는 임대 수익률이 몇 프로죠? 10%죠. 10%. 그렇죠. 이 10%를 갖다가 뭐라 불러주냐면 이 부동산 내부에서 예측되는 수익률이다 해서 내부 수익률이다라고 또 불러주기도 하고 또는 이 부동산 내부 자체에서 앞으로 기대되는 수익률이다 해서 기대 수익률 이렇게도 불러줘요. 예. 그러니까 용어 다시 볼게요. 요 10%를 뭐라 한다고요? 내부 수익률 또는 뭐 기대 수익률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앞으로 1년 동안 이만큼의 수익률이 이 부동산 내부 자체에서 나올 수 있다. 내부 자체에서 기대해 볼 수 있다 해서 내부 수익률 또는 기대 수익률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주는데 어디? 주관적, 객관적이라는 표현 한번 써볼게. 그러면 지금 이 10% 내부 수익률은 지금 제시한 이 조건에서 주관적 수익률일까요? 객관적 수익률일까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누가 사더라도 10억 주고 사고 누가 예상하더라도 예상 수익은 1억. 즉 10% 수익률은 누가 보더라도 이만큼이 예상된다 해서 객관적 수익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그런데 이제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요구치라는 게 있어요. 최소 요구치라는 게 있어요. 자, 어디? 제 사실은 이제 뭐를 하시는 분인지 어디 사는지 어디 사는지 재산 얼마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 근처 학원 근처에서 과수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손이 부족해.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랬어. 내일 우리 과수원에 아침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손이 필요한데 하루 와서 일 좀 해주세요. 제가 일당 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하자. 그럼 일당 준다고 그랬죠.
일당은 지금 얼마 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럼 일당 줄 테니까 필요한 만큼 마세요. 그러면 A라는 학생은 실업자야. 그래서 아휴, 난 할 일도 없고 그냥 3만 원만 줘도 일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B 학생은 회사 다니고 있는데 하루 일당이 15만 원이야. 그럼 B 학생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회사 나가도 하루 일당이 15만 원인데 아무리 못해도 최소 15만 원 줘야지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일 아침에 똑같은 과수원에서 하는 일은 똑같은데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 나름대로 요구치는 달라질 수 있나요? 있죠. 그게 이제 바로 지금 하려고 하는 요거야. 그러면 투자자 갑돌이가 이렇게 생각한대요. 나는 최소한 저기서는 7% 정도의 수익률이 나와야 투자를 하겠다라고 요구를 한대. 그러면 이 7%를 투자자가 이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해서 요구 수익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 가지고만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내부 수익률은 제가 객관적 수익률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요구 수익률은 일단 주관적 수익률인데 좀 이따 이야기하고 어디? 이런 상황이라면 투자자는 투자를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어차피 인생은 한 방이야. 한다, 안 한다 찍으면 돼. 해, 안 해? 틀려도 절대 때리거나 뭐라 하지 않아요. 빨리 이야기해봐. 투자를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투자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최소한 7% 이상만 나오면 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거야. 근데 예상되는 것은 더 많이 나와. 그러면 투자자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투자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 사실 우리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냐면요.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 중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자는 투자를 채택한다. OX. OX. X지. 아, 그러니까 그래요. 뭐 지금은 봅시다. 기대 수익률이 10%인데 투자자가 원하는 최소한의 요구 수익률이 15%야. 투자해, 안 해? 그래요. 상태가 저번 주도 그렇게 크게 기대하고 오지 않았고 오늘도 그렇게 크게 기대하고 오진 않았는데 뭐 요즘 안 하지. 안 하겠죠. 왜냐하면 투자자가 최소한 15% 이상 정도는 나와야지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적게 나오잖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요. 예.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수업하는 걸 가지고 그 동영상으로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보면 저 학생들 상태가 많이 안 좋네. 자기도 안 좋으면서 자기도 안 좋으면서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예.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힘내고 잘합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요구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요. 요구 수익률은 제가 주관적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위험 수익률에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 위험 보상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봅시다. 얘는 얘 더하기 얘. 시작.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제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A라는 부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갑돌이란 투자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야, 갑돌아, 너 A라는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너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얼마니? 했더니 갑돌이가 나 저기 7%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또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도대체 너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이 왜 7%냐라고 물어봤더니 갑돌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네. 아니, 내가 그 10억 주고 이 상가를 사지 않고 그냥 은행에다만 집어넣으면 시간만 흘러도 위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은행에서 3% 이자 수익률 주니까 최소한 3%는 받아내야 되겠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알았다. 그 다음 뭐냐라고 했더니 갑돌이 또 그래요. 내가 그랬잖아.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 그냥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은행에만 넣어놓으면 위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은행 이자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데 부동산에 투자하다 보면 뭘 달고 다녀야 돼요? 위험을 달고 다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로 추가적으로 4%는 더 나와야지
기꺼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스톱. 여기서 할증이라는 용어 있죠. 할증이라는 용어. 그 우리 택시 요금이 기본 요금이 뭐 2,800원이다 이겁니다. 근데 새벽에 타면 기본 요금이 할증 붙습니까? 더 비싸고 뭐 1km 가는데 뭐 낮에는 100원이면 새벽에는 더 비싸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 택시 운전기사님들도 헌할 때 운전할 때는 위험이 덜하니까 기본 요금만 받지만 새벽에 운전하면 자기도 피곤하고 깜깜하고 하니까 위험이 더 크죠.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할증 요금 더 받는 거 맞죠? 그런 개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구 수익률은 자, 시간에 대한 대가인 무위험률과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로 구성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다시 한번 요구 수익률은 뭐에 대한 대가인? 시간에 대한 대가인 뭐와? 아니 암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읽어보라고. 지금 있잖아요. 열심히 읽어봐도 암기 안 돼.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오늘 읽어보고 잊어버리고 나서 2달 후에 배우면 기억이 안 나. 대신에 저 용어는 들어본 것 같은데 이 생각이다. 근데 2달 후에 1월 달에 이렇게 처음 오는 학생들은 그때 여러분들 상태하고 지금 똑같은 상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내뱉어 보면 그게 나중에 덜 어색하고 그러면서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읽어보라고요. 자, 뭐는? 요구 수익률은 뭐에 대한 대가? 시간에 대한 대가인 뭐와? 무위험률과 뭐에 대한 대가?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로 구성된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예,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다라고 하는데 하나 더 갑시다. 요구 수익률이 주관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투자 대상에 대해서 A라는 투자 대상에 대해서 을돌이란 투자자한테 물어봤어요. 야, 을돌아, 너의 요구 수익률 얼마니? 했더니 을돌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나는 11%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동일한 투자 대상에 대해서 갑돌이한 투자자와 을돌이한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이 서로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를 놓고 서로 달리 바라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결론 먼저. 주관적, 객관적. 일단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왜 을돌이는 요구 수익률을 11%를 잡았는지 물어봤어요. 이제 을돌이라는 학생한테 물어볼 거예요. 야, 을돌아, 그럼 너의 요구 수익률 왜 11%니? 라고 물어보니까 을돌이 그런 거예요. 내가 10억을 주고 이 부동산을 사지 않고 그냥 은행에다만 집어넣어놔도 시간만 흘러가도 아무런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에서 3% 이자 수익률을 주더라. 그러니까 최소한 3%는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타당합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부동산을 투자하지 않고 은행에만 넣어놔도 얼마가 나오는데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당연히 은행 금리 깔아놓고 뭔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보니까 갑돌이랑 을돌이랑 원하는 무위험률, 은행 금리 수익률은 둘이 똑같습니까? 똑같죠. 그죠? 그 이유는 은행 금리는 투자자 개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 상황에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시험 안 중요해. 예, 다음. 그 다음 뭐니 했더니 을돌이 그런 거예요. 외지 사람들은 이 지역을 잘 모르는데 이 지역이 유독 대학교가 많다. 그래서 했더니 대학생들이 1년 내내 공부하는 거 아니지 않냐. 방학이란 게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보통 학기 시절에는 상권도 좋고 그다음에 공실률도 적은데 방학 때만 되면 상권이 확 죽고 공실이 커진다. 그래서 수익률이 일정하지 않은 위험이 있다라고 을돌이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을돌이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8% 정도는 더 나와야지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투자 대상에 대해서 투자자마다 원하는 요구 수익률이 달리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투자자마다 바라보는 뭐의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위험의 크기가 서로 달리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면 또 여기서 시험에 너무 쉬운데 엄청 많이 나왔던 게 있어요. 위험과 수익은 비례냐 반비례냐. 자, 볼래요? 똑같은 투자 대상에 대해서 갑돌이는 위험이 적다라고 했으니까 보상이 이만큼 나오면 되는 거고 을돌이는 위험이 더 크다라고 느꼈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을 더 많이 요구하고 그러면 위험이 클수록 위험에 대한 보상 수익률을 더 많이 원하죠.
그렇죠? 그러면 요 수익률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커지겠죠. 따라서 너도 커지고 나도 커지고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다. 이렇게 결론 한번 내려봤어요. 그래서 일단 위험과 수익, 예. 특히 이제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구분해 한번 해봤는데, 요거보다는 이게 이제 시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체크합시다.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객관적? 주관적, 주관적, 예, 주관적. 그래서 동일한 투자 대상이라 하더라도 투자자마다 바라보는 뭐의 크기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위험의 크기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달리 나타날 수 있고, 위험이 클수록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도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네, 그 정도만 잠깐 들어보면 되겠어요. 네. 어디 이제 또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이제 포트폴리오 나왔네요. 어디 지금 결석은 않고 일주일 내내 잘 다니고 계신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우리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든지 동영상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든지 11월 달, 12월 달은 가볍게 다니대. 가볍게 다니라고 하니까 발걸음도 가볍게 학원으로 오는 발걸음도 가볍게 해가지고 학원 안 와버리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11월 달, 12월 달은 뭐 복습이 그렇게 중요한 건 절대 아닌데 대신에 계속 감을 익혀야 되니까 결석이라든지 지각하지 말고 지금 하는 것처럼 아니 누굴 찍어놓고 이야기 아니 그 찍어놓고 이야기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이제 하지 말고 시간 내에 항상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습관을 좀 잘 들이세요. 네. 자, 이제 포트폴리오 볼 거예요. 포트폴리오 19페이지.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인데 뭐 용어는 들어봤을 것 같아요. 네.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항상 투자는 위험과 수익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 어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을 것도 같은데, 주식.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죠. 그래, 주식도 마찬가지. 주식도.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몽땅 다 담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포트폴리오가 되겠는데, 이제 우리 한번 가볍게 이야기 좀 한번 해봅시다. 항상 뭘 하든지 장단점이 있어요.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요? 어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바구니를 몇 개만 사면 돼. 한 개만 사면 돼.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그리고 한 곳에 모아놓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있어서 더 편리하겠습니까? 예,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마 장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봐. 그러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단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나 봐. 단점. 자, 그러면 지금 집에 보면 귤 있죠. 귤. 그러면 이제 귤을 저도 이제 후배가 그 제주도에서 이게 박스로 이렇게 보내주는데, 진짜 귤은 정성껏 열심히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한 박스가 있는데 이게 다 넣냐고 넣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박스채 놔두고 먹는데 저 밑에 하나가 만약에 흠집이 나가지고 썩어간다. 그러면 걔만 썩는 게 아닌가 하시죠. 예. 주변까지 다 전이 되는 현상이 생깁니까? 맞죠. 그래서 과일이라든지 뭐 식품, 뭐 계란이라든지 이런 것은 만약에 한 바구니에 넣어놨는데 하나가 만약에 상했다. 그러면 그놈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옆으로 전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 그러니까 한 바구니에다가 다 담아버리면 하나가 잘못되면 나머지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래. 그러면 결국은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고 여러 바구니에다가 나눠서 이렇게 담아라. 담아라 이렇게. 그러면 여러 바구니에 계란을 나눠서 담으면 문제점도 있어요. 사실은 바구니를 많이 사야 돼. 여러 군데에다 나눠서 담다 보면 관리하는 데도 힘들어. 대신에 어느 하나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요 부분만 손해보는 거지 나머지는 그대로 온전한 상태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따라서 포트폴리오 목적은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마라. 그 말은 결국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수익의 극대화보다는 위험을 최소화시켜라.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거.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프린팅을 보니까요. 위험의 유형이 있어요, 유형이. 체계적인 위험도 있고 비체계적인 위험도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에는 아주 잘 나오는 게 이겁니다. 체계적과 비체계적. 어디? 체계적은 화살표 옆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제거 불가능한 위험. 투자자 본인의 힘으로 제거할 수 없는 게 체계적인 위험이래요. 다음 밑에 비체계적인 위험은 투자자 본인의 힘으로 제거 가능한 게 비체계적 위험이다라고 하는데 어디? 지금 전국이 지금 최 씨 때문에 난리 아니죠 지금. 우리 최순실 사태. 그러니까 뭐 이게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최순실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소비도 좀 전체적으로 많이 좀 줄어들고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뭔가 시작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둔화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니까. 예. 근데 참 답답하죠. 그런 사건이 지금 있으니까. 그럼 어디? 이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을 지금 강타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뭐 이렇게 지역의 상권이 좀 안 좋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은 본인의 힘으로 투자자 본인의 힘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거할 수 없죠. 그러면 체계적 비체계적 체계적인 위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내가 사장인데 성질이 안 좋아.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자꾸 노사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뭐 파업도 하고 이런 것은 체계적인 위험, 비체계적인 위험. 이건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니까 비체계적인 위험이 되겠죠. 그렇죠? 네. 다음에 금융위기 이런 것은 체계적인 위험. 영업 경비가 너무 들쭉날쭉하다. 이거는 비체계적인 위험이죠. 그렇죠. 여지껏 시험에 나왔던 거 다 맞힌 거예요. 그거. 그래서 간단해. 근데 뭐 오늘 맞춰봐야 뭐 상관없죠. 나중에 잘해야지. 어쨌든 제거 가능한 투자자 본인이 제거 가능한 위험이 뭐다? 비체계적인 위험. 투자자가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은 체계적인 위험. 일단 그 정도만 좀 보시고요. 다음 이제 위험 감소 효과가 있는데 우리 이제 요거 한번 볼까요? 체계적 위험이란 것도 있고 비체계적 위험이란 것도 있어요. 체계적과 비체계적. 그러면 분산 투자를 통해서는 체계적인 위험을 제거할 수 없대요. 어떤 위험만 제거할 수 있냐면 비체계적인 위험만 제거할 수 있다. 일단 이 소리만 듣고 넘어갑니다. 넘기세요. 자, 이제 상관계수란 용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용어를 한번 볼 텐데 상관계수란 용어가 있는데요. 근데 오늘은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는 없다. 대신에 어떤 게 좋은지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포트폴리오 목적은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계란을 한 곳에 담지 말고 여러 곳에 나눠 담아라. 그러다 보면 뭘 줄일 수 있다?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어디 분산 투자를 하는데 한번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한번 해보는 거야. 본인이. 첫 번째 상황. 자, 분산 투자하는데 첫 번째 상황은 어디 아이스크림 회사하고 음료수 회사하고 분산 투자를 같이 한번 했을 경우하고 두 번째 아이스크림 회사하고 의류 회사하고 분산 투자를 했을 경우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예. 어디? 그냥 하기 전에 어떻게 분산 투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느낌이? 여름, 겨울. 아무 생각이 없죠? 예, 일단 갑시다. 그럼 우리 덥다. 여름철 한번 볼래요? 여름철. 여름이 되면 아이스크림 회사 매출 수입은 커질까요? 커지겠죠. 음료수 회사 매출 수입은 커져요? 여기도 커지겠다. 커지면 다 커지네? 다시. 겨울이 된다고 할까요?
겨울이 되면 아이스크림의 매출 수입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음료회사의 매출 수입은요? 작아지죠. 잠깐만.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런 조합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너도 수익률이 커지면 나도 커지고 너도 작아지면 나도 작아지고 이건 좀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좀 위험할 것 같아. 분산 투자 목적이 뭐냐면 아까 주식 누가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저기 나눠 투자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이 7%인데 여기저기 분산 나눠 투자해가지고 여기서는 내가 원했던 수익률보다 2%를 더 벌었다. 여기서는 까먹었다. 더 벌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 벌고 까먹고 메꿔서 내가 원했던 수익률을 찾아가려고 하는 게 분산 투자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관계라면 잘 되면 둘 다 잘 돼버리고 안 되면 둘 다 안 돼버리고 그럼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안 좋은 것 같다. 다시 두 번째 상황을 보자. 여름이 되면 아이스크림 회사 매출 수입 커지죠? 반면에 의류회사 매출 수입은 지금 피크에 지금 시기가 가을철부터 그러니까 뭐 9월, 10월 그러니까 10월, 11월부터 해가지고 1월 달까지인가 해서 전체 매출액의 거의 70% 정도가 그때 지금 나간대 지금. 그러면 의류회사는 여름철이 되면 매출 수입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작아지겠죠? 그렇죠? 다시 겨울이 되면 아이스크림에서 매출 수입은 커져야 작아져요? 작아지죠. 반면 의류회사 매출 수입은 커지겠죠. 자, 요 상황은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냥 느낌상? 맞죠?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이제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는 없고 그냥 개념만 들어볼게요. 분산 투자 목적은 여러 곳에 나눠 투자해서 내가 원했던 수익률을 기준으로 어디에서는 더 벌고 덜 벌고 하면 이렇게 서로 메꿔서 내가 원했던 수익률을 찾아가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두 투자 대안의 자, 첫 번째는 수익률의 변동이 서로 유사하게 나타나죠. 너도 커지면 나도 커지고 너도 작아지면 나도 작아지고 그럼 이런 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근데 A는 어떤 사건이 생기니까 수익률이 한쪽은 커지고 반대로 한쪽은 작아지고 반대로 작아지고 한쪽은 커지고 그러면 서로 수익률의 변동이 유사하게 나타나요? 달리 나타나요? 요거. 달리 나타나죠? 요게 좋은 거예요. 요거. 그래서 나중에도 사례를 계속 이렇게 들어줄 거거든요. 그러면 수익률이 커질 때 같이 커지고 작아질 때 같이 작아지는 것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한쪽은 수익률이 커지는데 한쪽은 작아지고 한쪽은 작아지는데 커지고 그러면 평균 수익률에서 까먹으면 여기서 벌어서 메꾸고 이런 관계가 되는 거. 그래서 수익률의 변동이 서로 달리 나타나는 의류회사하고 아이스크림 회사의 분산 투자 조합이 좋다. 그 정도 개념만 살짝 들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는 아주 잘 나오는데 이 정도 개념만 잡으면 나중에 그걸 갖다가 시험에서 쓰는 용어로 싹 바꿔주면 전혀 문제 없이 잡아낼 수 있네요. 네. 다음 그 밑에 또 그림을 하나 보니까 그 큰 3번에 보니까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보이세요? 보이죠? 거기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 있는데 우리 요거 가볍게 한번 용어 한번 듣고 갑시다. 네, 용어 한번. 자, 7번 볼게요. 자, 수익률과 위험과 수익. 자, 고스톱을 한번 쳐볼까요? 고스톱. 세 사람이 고스톱을 치는 거야, 이렇게. 세 사람이 고스톱을 치는데 갑돌이가 기본 3점이 났대요. 3점이 났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스톱! 하면 추가적인 위험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신에 스톱! 하면 기본 3점에서 추가적인 수익도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원고를 한대. 야, 원고! 했대. 그러면 원고를 하게 된다면 아까 만약에 스톱을 했으면 위험 부담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원고를 해버리면 고박슬 위험이 발생해 안 해? 고박슬 위험이 발생하죠. 대신에 바보가 아닌 이상 고박 쓰려고 고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갑돌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내가 기본 3점이 났는데 이 상태에서 멈추면 그냥 끝나는데 만약 원고를 하게 된다면 바닥에 똥 쌍피가 깔린 거예요. 그래서 이 똥 광하고 똥 쌍피를 때려서 맞추면 광박까지 씹을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최소한 나는
추가적으로 6점을 더 볼 수 있다. 아니 뭐 8점을 더 볼 수 있다라고 가정하자. 그래서 나는 고려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고려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고수업시다가 원고를 한다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원고를 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챙겨 먹으려고 원고하는 거 맞죠? 그렇죠? 다시 이 상태에서 이제 또다시 자기 났어. 근데 여기서 수업은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또다시 투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투고를 하게 된다면 아까보다는 고박스 위험이 더 커졌나요? 맞죠? 아이씨, 다 고수업 진짜 알잖아요. 모르세요? 진짜로? 그래서 저번 주에 내가 고수업 못 치는 사람들 50만 원씩 갖고 오라고 한 것 같은데 갖고 왔어요? 가져갔어요. 왜 왔어요 그러면? 텔레비전 시켜드릴게요. 텔레비전. 아 그래요? 그러면 어디 고수업 못 치는 분 손 들어봐. 그분하고 다 칠 줄 알죠? 근데 대답을 않고 그래. 둘이 좀 이따 저 옆에 모텔로 오세요. 둘이 맞고 치면서 알려줄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투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고박스 위험이 더 커지겠죠. 그렇죠? 대신에 그에 대한 보상 수익이 더 많이 주어지니까 투고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연결한 곡선을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효율적 프론티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이 효율적 프론티어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걸 잡아내는 건데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요 점을 연결한 게 효율적 프론티어래요. 요 점을 연결한 게. 그럼 요 점은 말이죠. 원고란 위험 부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8점이라는 수익인데, 자, 스톱. 최고란 말이 있고 최저란 말이 있어요. 최고, 최저란 말이 있는데 어디? 요 점의 이름은 원고란 위험 부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수익일까요? 최저의 수익일까요? 원고란 위험 부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많은 점수를 말해. 예, 최고. 그래서 자 이제 거기 프린트물도 보니까 개념에 효율적 프론티어는 동일한 위험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최고의 수익을 연결한 곡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이제 시험이 이런 게 있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A라고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반대 해석을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듣는 거야. 효율적 프론티어는 동일 위험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최고의 수익을 연결한 곡선이다. 예, 주로 시험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반대 해석을 하는 지문도 있어요. 반대 해석을 하면 또 어떻게 나오냐면요. 동일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있잖아요. 위험과 수익은 항상 같이 다녀. 그러면 동일한 위험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수익이다. 반대로 해석하면 동일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 최저 위험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수업 시간에 이해 안 시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듣는 거야. 효율적 프론티어는 가장 좋은 점이다. 해보세요. 자, 시작. 효율적 프론티어는 가장 좋은 점이다. 그러면 이거 이해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는 위험과 수익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가장 좋은 점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단순하게. 위험 부담을 하면 수익을 가져가는 거고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위험 부담을 하는 거야. 근데 가장 좋은 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다시 가장 좋은 점이라고 그래서 동일한 위험 부담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데 가장 좋은 점이니까 최고의 수익이겠어요? 최저의 수익이겠어요? 최고의 수익. 가장 좋은 점이니까. 맞죠? 다시. 가장 좋은 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수익을 얻기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 최고의 위험, 최저의 위험. 최저의. 예.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한번 들어보라고 한 거고 나중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효율적 프론티어가 뭐냐? 그러면 아무 생각도 하지 마. 우린 있잖아요. 시험에서 답을 찍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내용을 사실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는 없어요. 답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답만. 그래서 효율적 프론티어는 가장 무슨 점이라고? 좋은 점이라고. 다시. 가장 무슨 점? 좋은 점이다. 그러면 동일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 최고, 최저 어떤 위험? 최저 위험. 동일한 위험 부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 최저 어떤 수익? 최고. 그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그냥 찍으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저도 강의를 막 복잡하게 하기 싫어요. 오로지 시험장 가지고 답을 빨리 찍을 수 있게끔만 해주고 싶어. 그게 바람직한 거고. 그래서 앞으로
효율적 프론트에는 가장 무슨 점이다? 가장 좋은 점이라고만 잠깐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한 장 넘겨 보시고. 자, 이제 또 한 장 넘겨 보시고. 이제 우리가 3주째 보고 있죠. 오늘이 어디 2주째 공부하다 보니까 어디 재밌나요? 재밌어요? 재미없어도 재미있다라고 하셔야 돼. 재미있다라고. 예. 결국 이제 그 우리 과목을 지금 다 한 번씩 배워봤죠. 한 번씩 다 배워왔는데 이제 아마 한 주 정도만 더 지나면 나는 저 과목은 재밌어. 할만하겠다. 근데 어떤 과목은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짜증나는데 막 이런 과목이 지금도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생겼나요 혹시? 예. 생겼어. 그래요. 근데 어떤 과목이냐라고 안 물어볼 텐데 대부분 아마 그 과목이 아닐까. 그 과목 맞아요? 설마 내 수업이야? 그건 아닐 테고. 몇 글자야?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사실은 공부하는 자체가 재밌질 않아요.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게 재밌어. 노는 게 훨씬 더 재밌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합격이라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소망 있잖아. 소망이죠. 목표. 그걸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제 초반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과목은 할 만한데 재밌는데 그럼 이제 그 과목은 나중에 열심히 해가 점수가 나와. 근데 어떤 과목은 짜증난다라고 한번 딱 생각하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계속 짜증나. 그리고 중요한 건 점수도 짜증나게 나와버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해야 될 공부니까 이제 공부를 어차피 해야지 우리 합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은 좋다 싫다 이렇게 스스로 딱 선을 그어놓고 하지 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시면 돼요. 네. 어디 이제 21페이지 이자율. 계속 수업 시간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부동산은 비싸다 계속 그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요, 맞아요. 우리 시험에서 이자율에 대한 개념이 여러 문제에서 나와. 근데 단 한 번도 안 나온 적도 없고 앞으로 안 나올 수도 없는 게 부동산은 비싸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지고 뭘 해먹으려고 하더라도 투자라든 개발하든 뭘 하려고 하더라도 온전하게 100% 내 돈만 가지고 하긴 힘들다. 그래서 남의 돈을 끌어다 쓰는 게 일반적인데 남의 돈을 끌어다 쓰려면 그에 대한 이자 비용을 줘야 된다. 당연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자율에 대해서 하겠는데 하기 전에 요 용어 하나 들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기회비용이 뭐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고 기회비용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진 않지만 사실은 경제활동 모두가 기회비용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대충 기회비용에 대한 개념 정도만 좀 잡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예.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회비용은 포기한 대가, 뭘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한 대가를 기회비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서 봐라. 돈을 혹시 이 너무 적네. 혹시 5만 원짜리 갖고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좀 빌려줘봐.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1,000원짜리. 예, 좀 빌려줘 보세요. 돈 없어요? 5,000원짜리는 한 장씩만 주고. 다음부터 5만 원짜리 갖고 다니세요. 자, 여기 보니까 만 원짜리하고 5천 원짜리하고 1,000원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세 장이 있는데 분명히 가치는 확 다르죠. 예. 근데 우리 아들이 6살인데 우리 아들은 아직 구분할 줄 모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할아버지한테 제가 이제 집 가까우니까 데리고 가는데 할아버지가 맨날 5천 원, 만 원 주길래 절대 주지 마라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1,000원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5천 원 받았나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돈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야, 아유 주지 마세요. 그러면 화내. 자기 받고 싶은데 이제 못 주게 한다고. 그래서 이제 아예 얘한테 누가 돈 주면 반드시 크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라고 시키거든요.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는 저기 아버지한테 이제 할아버지한테 1,000원짜리 줘라. 했더니 사랑하고 1,000원짜리 줬더니 감사합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5,000원, 1,000원, 만 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근데 우린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세 장의 지폐가 있는데 하나만 고르라고 하는 거. 하나만. 예. 그러면 당연히 뭘 고르겠어요? 10,000원짜리를 고르겠죠. 10,000원짜리. 그렇죠? 예. 만약에 하나만 고르라고 보는데 5,000원짜리를 골랐다. 그러면 그건 바보죠. 왜냐면 요걸 선택하면 만약 요걸 선택한다면 10,000원이라는 돈을 가져갈 수 있는데 요걸 선택한다면 5,000원밖에 못 가져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회비용은 셋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당연히 이걸 고른다. 왜?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니까. 뭔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걸 골라버리면 요걸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기한 대가 중에 가장 큰 거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회비용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기회비용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예. 아침에 제가 이제 밥 사준다고 이 두 학생한테 야, 내가 밥 사줄게 따라와. 그랬는데 밥 사줄게 따라와 했는데 하나는 돼지국밥이 5,000원이고 예, 소갈비살이 2만 원이야. 그러면 너 뭐 먹을래? 그러면 뭘 선택하겠어? 돼지국밥 선택하겠어요? 비싼 거 선택하겠죠? 그런 게 이제 기회비용이다라고 그냥 감만 좀 잡으시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요거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자체를 끄집어내서 하는 건 아니고 이런 표현을 하겠는데 기회비용은 포기한 대가 중에 가장 큰 거, 포기한 대가 중에 가장 큰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갑돌이라는 사람이 자 A, B, C 투자 대안이 있는데 자 A 투자 대안에 투자한다면 수익률이 10%가 이상되고 B에 투자한다면 수익률이 7%, C에 투자한다면 수익률이 5%가 이상된다. 그러면 갑돌이에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근데 갑돌이가 이번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C를 투자하기로 확정을 했대요. 그러면 갑돌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개였는데 세 개 중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C를 선택했죠. 그럼 C를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한 대가가 몇 개야? 하나, 둘, 셋이죠. 그럼 C에 대한 기회비용이 얼마죠? 몇 퍼센트? 10%죠.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 C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대가 중에 가장 큰 게 어떤 거예요? A죠. 그렇죠? 이런 개념이 기회비용이다. 개념만 들어라. 그러면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문제를 한번 내봅시다. 자, 갑돌이라는 사람이 15년 전에 A 토지를 2억 원에 구매를 했다. 샀다. 자, 근데 갑돌이는 현재 A 토지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기로 했는데 현재 A 토지의 시세가 6억이다. 미쳤죠. 이걸 기증을 하냐. 어쨌든 그래. 자, 그러면 갑돌이가 A 토지를 국가에 무상 기증함에 따라서 포기한 대가가 기회비용인데 그럼 기회비용은 2억이겠어요? 6억이겠어요? 6억입니다. 왜냐하면 기회비용은 있잖아요. 포기한 그 시점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말해요. 그러면 15년 전에 2억 주고 샀다는 건 의미가 없죠. 그렇죠? 현재 시점에서 이 권리를, 이 토지를 포기하는 거죠. 근데 현재 이 토지 가격이 얼마예요? 6억이죠. 그러니까 기회비용 얼마가 되냐면 6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용어 한번 들어봤다. 용어 한번 들어봤다. 네. 자, 그러면 21페이지 이자율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잠깐 휴식했다가 하도록 하죠. 네.